그 다음으로 이제 발표하시는 분은 이제 카카오 부사장님 계시고, 또 이제 포트리라고 실제로 이제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시고 계시는 이진수 부사장님, 대표이시다고요.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카오 콘텐츠 사업 부문을 맡고 있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현재 포드트리라고 현재 카카오 페이지라고 하는 국내 최대의 그 모바일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과 그리고 다음 웹툰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웹툰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포드트리의 대표를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런 그 공식 토론회 초대를 제가 지난주에 그 의장님께 받았었는데 이렇게 대단한 자리인 줄 모르고 오늘 와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 4차 산업혁명이랑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주제로 웹툰 사업, 그 다음에 웹소설 산업, 그 다음에 원소스 멀티유즈, 그 다음에 글로벌 이슈,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앱스토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하는 엄청난 세계의 그 콘텐츠 플랫폼 전쟁 속에 대한민국 콘텐츠 비즈니스와 그 환경이 어떻게 진화되어야 되냐 하는 문제는 정말 저희도 밤새서 고민을 하고 있는 주제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원태현 회장님 얘기하신 그런 그 작가 사이드의 그런 이슈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꿈을 펼치기를 원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지난 몇 년간 동안 애니메이션 학과라든가 스토리하고 관련된 그런 학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터져나오고 있고, 많은 사용자들이 웹툰이라든가 웹소설 같은 것들을 즐기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빠르고 신속하게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이라서 사실은 한 번은 제가 저한테 한번 나중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경험한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이 산업적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정리된 생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희 카카오의 콘텐츠 비즈니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당연히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했던 회사고요. 저는 네이버에서 그 마케팅 센터장을 하다가 iOS 그 플랫폼에서, 그러니까 iOS를 통해서 앱스토어가 처음으로 나왔죠. 앱스토어가 대한민국에 상륙한 게 2009년 11월이었습니다. 2009년 11월 3일날 제가 출시 3일째 사고 14일날 사표냈습니다. 회사를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딱 2주에 걸쳐서 결심을 했고요. 세상이 정말 바뀌겠구나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용하고 딱 진짜 2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 잠을 못 잤던 이유가 제가 그 인터넷에 처음 들어간 게 99년이었는데 그때가 세상이 뒤집어지던 때거든요. 인터넷 때문에 뒤집어지던 때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또는 그거보다 심지어 더 큰 변화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올 거다라고 확신을 했었고 무조건 창업해야 된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제일 먼저 할 것은 그 창업팀을 만들고 투자를 받고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조인했던 팀이 아이언랩이라고 현재 카카오톡을 만들었던 벤처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조인을 해서 제가 카카오톡을 런칭하는 그런 팀에 있었는데 저는 모바일에서 제가 봤던 그 가능성이 저희 그 아이언랩에서 봤던 가능성이 두 가지 갈래였었어요. 크게 김범수 회장님하고 김범수 회장님은 모바일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SNS, 커뮤니케이션에 기반한 어떤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툴이 가장 중요할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집중을 했고, 한편으로 카카오톡 아이랩이 또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카카오톡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콘텐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저는 모바일에서 새롭게 될 그 비즈니스는 유료 콘텐츠 비즈니스다.
대한민국의 당시에 인터넷상에서는 유료 콘텐츠 비즈니스가 사실은 아주 편중이 됐었죠. 어떻게 편중이 됐었냐면은 첫 번째 게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는 입시를 하기 위해서 비디오영상을 판매하는 그거 말고는 어떤 투자를 유치하거나 기업 가치를 논할 만한 그 사업 아이템이 아예 없던 시절이 온라인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시절은 게임 비즈니스의 탄생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체 콘텐츠 비즈니스에 굉장한 암흑기가 아니었나. 특히 유료 콘텐츠, 돈 주고 콘텐츠를 소비한다고 하는 그 주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99년도부터 약 2009년, 2010년도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제가 네이버 마케팅 센터장을 할 때 네이버에서 굉장히 그 시작했던 캠페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게 굿다운로드 캠페인이라고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보는 걸 근절하는 캠페인을 앞장서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디지털 환경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다는 거는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상황이에요. 2010년도에 카카오톡을 제가 퇴사해서 다시 새로운 벤처 기업인 포도트리를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콘텐츠로 사업하지 마라. 이게 조언이 제일 컸어요. 더군다나 벤처 기업이면 콘텐츠 쪽에 훨씬 더 좋다. 투자 못 받는다 이거예요. 누가 대한민국에서 콘텐츠에 돈을 내고 시간을 쓴다고 그렇게 하냐. 대한민국에서 게임이나 광고나 기업자로 통하는 걸 해야지, 검색이. 기업자로 통하는 거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콘텐츠다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었고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한민국에 앱스토어가 열렸지만 처음에 팔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앱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에다 팔면은 똑같은 앱인데 하루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법니다. 근데 한국에다 그걸 갖다 팔면 얼마 벌냐면 만 원에서 10만 원 법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포도트리를 시작을 해서 한 2, 3년 동안에는 한국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앱들을 회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료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정말 이 페인 패턴이 없는 거예요. 습관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콘텐츠를 내가 서점에 가서 이 책 사야겠다라고 하는 정도 말고 또는 우리 주말인데 영화관 가서 영화나 볼까 하고 보는 그거 말고는 페인 습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대학 구글과 삼성전자의 엄청난 구글 플랫폼과 안드로이드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엄청난 약진을 통해서 스마트폰 시장과 OS 시장이 훨씬 더 진화를 빨리 하게 됐고 인앱퍼처스라고 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인앱에서 소비하는 정책이 구글과 그 다음에 애플에서 개발이 되면서 전 세계,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다시 한번 엄청나게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이때 나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즘은 아무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요즘은 아무도 0.99달러를 내고 콘텐츠를 사내 만에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 같은 얘기를 하지는 않죠. 누구도 아마 0.99달러 지불 안 하신 지가 아마 몇 년 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시작한 게 2012년이 기점인데요. 2012년도에 저희 같은 콘텐츠 사업자한테 요구되는 변화의 과제가 뭐였었냐면 이제 벤처기업 중에서는 콘텐츠 투자뿐만 살아남는다 이거였었어요. 작가가 아니고요. 콘텐츠 앱 개발사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게 2011년, 12년, 13년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모바일 산업혁명이었거든요. 모바일 산업혁명 때 콘텐츠 좀 해보겠다고 뛰어들었던 모든 벤처들한테 떨어졌던 그 얘기가 플랫폼이 아니면 다 죽는다 했었어요. 심지어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특히 앱을 유통하는 애플과 구글이 도서 시장, 영화 시장, 음원 시장에도 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작가
시장이라든가 작가 풀이라든가 이걸 떠나가지고 그거를 유통을 하거나 그걸 제작하거나 그걸 앱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던 거의 모든 콘텐츠 사업자들이 다 위기를 겪었고 실제 그 결과 다 죽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iOS에서 모바일 콘텐츠 비즈니스의 꿈을 열고 나서 그 결과는 뭐였었냐면 플랫폼이 아닌 대부분의 콘텐츠 앱 개발자들은 다 적자를 목면하고 사실은 다 사라졌었습니다. 제가 창업을 했을 때만 해도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23만 번째 앱 개발사였었습니다. 세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굉장히 초창기 앱 개발사였거든요. 포도트리가. 아마 대한민국 그 콘텐츠 전문 앱 개발사로서는 제가 창업 순위가 아마 넘버 2, 넘버 3 정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전 세계로 보면요. 23만 번째 앱 개발사였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마 그 뒤로도 수십만 개가 생겼으니까 그 수십만 개 앱 개발사들 중에 그 수십만 개가 실제로 플랫폼이 되지 못하고 망하는 과정을 2011년, 12년, 13년, 14년에 엄청나게 빨리 해나가서 업계가 재편이 됩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카카오와 국내 유료 콘텐츠 시장에 대한 비전을 두고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게 카카오 페이지였었습니다. 카카오는 유료 콘텐츠 비즈니스가 아니라면 할 가치를 못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포털을 통해서 충분히 무료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이미 충분히 사람들은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수많은 블로그 사이트들을 통해서 수많은 콘텐츠들로 24시간을 뽑고 무료 콘텐츠를 소개하던 그런 시대였었죠. 어쨌든 새로운 걸 도전하는 카카오의 정신과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포도트리의 그런 페이지 정신이 합쳐져서 저희가 카카오 페이지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800개의 그 콘텐츠 프로바이더와 작가 분들이 참여하는 유료 콘텐츠 플랫폼 시장을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2013년 4월입니다. 여러분 2013년 4월부터 6월 동안에 제가 저희 회사 매출이 월 매출이 얼마였는지 아시면 그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월 84만 원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저희가 한 달에 그 운영비가 한 3, 4억 정도가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순이익이 아니고요. 회사의 회계 매출이라고 하는 그 레버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카카오가 유료 콘텐츠 비즈니스 시장을 열어서 자유롭게 콘텐츠 시장 장터처럼 만들어서 툴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오픈마켓처럼 운영을 해봤더니 84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하루에 팔려나가는 게 몇십만 원. 한 달에 84만 원이에요. 하루가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를 사실 그때 국회에서도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오신 어떤 장관님이 괜히 카카오 페이지에 참여했다가 망했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국회 직원대에서 카카오 페이지가 망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굉장히 어렵고 카카오도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를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희한테 딱 단초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왜 이렇게 콘텐츠 죽도록 한국에서 안 팔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갈 길을 못 찾다가 시장을 돌려갖고 눈을 돌려갖고 모바일 콘텐츠 게임 시장을 봤더니 애니팡이 터진 겁니다. 근데 이 애니팡이 재밌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3피스 퍼즐 게임이라고 동물 모양을 3개를 맞추면 펑 터져서 점수가 올라가는 이걸 3피스 퍼즐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3피스 퍼즐 게임이 당시에 전 세계에 몇 개가 있었냐면은 이게 별로 안 어렵거든요. 개발하는데 인디 개발자까지가 만든 것 같이 치면 무려 10,000개가 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무려 10,000개가 넘는 3피스 퍼즐 게임이 전 세계에 있고 대한민국이 만든 3피스 퍼즐 게임만 이미 수백 개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카카오에서 애니팡이 런칭이 됐는데 하루에 3억, 5억, 최대 7억, 8억 이렇게 터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이게 왜 이게 가능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애니팡이 개발한 정말로 천재적인 기획 때문이었었어요. 그 기획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서 전 세계 수천 개의 그 게임 개발자들이 3피스 캐시를 갖고 돈 버는 게임이 아니고 습작이었어요. 습작.
근데 그런 거는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어보는 수준의 게임이거나 아니면 게임 포털 같은 데서 양념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무료 트래픽 양념거리. 근데 그걸 가지고 카카오의 SNS와 그 다음에 기다리면 무료라고 하는 그런 시간 충전 방식과 친구 선물이라고 하는 하트 선물이라고 하는 절묘한 몇 가지 로직들이 합쳐지니까 그 게임이 하루 3억, 5억, 10억 이렇게 버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썬데이 토지라고 하는 플래시 게임 간단한 게임을 만들던 그 회사는 시장에 상장을 해서 1년 만에 시장에 상장해서 3천억, 4천억에 육박하는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됐고 그 성공 사례를 쫓아서 수많은 사업자들이 다시 게임 개발에 매진하고 NC라든가 NHN이라든가 넥슨이라든가 하는 넷맘이라고 하는 대형 사업자들이 줄이어서 모바일 게임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뒤따라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보시면 애니팡이 있기 전에 시간도 좀 많이 흘렀습니다. 네, 애니팡이 있기 전에 어떤 대형 게임 회사들도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카카오 게임하기 모바일 게임 쪽은 다 지켜보겠다. 우리는 PC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애니팡이 한번 물꼬를 튼 다음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 모델을 보고 게임에 있었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웹툰과 웹소설과 출판 만화와 장르 소설과 일반 도서 시장에 적용했는데 지금이 2018년 1월 아닙니까? 2013년 제가 9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한 1000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지난 3, 4년에 걸쳐서 6개월간 완전히 열지 못했던 그 시장을 지난 4년에 걸쳐서 천몇백 배인 것 같아요. 천몇백 배의 그런 거래 성장이 있었고 처음에는 신작이 아니라 그 구작 출판 만화를 가지고 저희가 매출을 만들다가 지난 한 2, 3년 정도부터는 다시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침체되어 있던 그런 소설 회사들, 만화 회사들을 다시 투자하기 시작하고 저희도 이제까지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회사를 만들어서 끌어들였던 외부 기관 투자 자금이 약 1,700억 가량 되고요. 카카오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제까지 거두었던 거래액이 지난 4년 동안 약 3,0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인캐시로 유입된 금액은 4,700억인데 저희 회사 지금 현금 잔고에 투자받았던 금액이 남아서 한 1,000억 정도의 그런 현금 잔고가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포도티라고 하는 회사가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4,7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매출을 일으키고 1,7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3천 원의 매출을 일으켜서 작가분들과 회사분들과 그리고 이 산업 생태계에 지출한 돈은 현재까지 한 3,100억 정도 되는 3,800억 정도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지출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달에 300명 이상의 작가분들이 월 1,000만 원 이상의 작품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까지는 대한민국 만화가 세계 시장에서 팔리는 그 매출액이 얼마였었냐면 다 합쳐도 전 세계에서 1억이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 만화가 공짜로 팔려나가서 헐값에 MG받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시장에 헐값에 팔려나가서 헐값에 서비스되고 그냥 무료 트래픽 기재로 사용됐던 대한민국 만화와 웹툰이 올해 저희가 사실 그런 거래 관행들을 다 끊었고요. 중국 회사들한테 저희가 이런 NG 조건이라든가 이런 사업관계라든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는 더 이상 우리 컨텐츠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저희가 선언을 했고 카카오 페이지하고 다음 웹툰은 저희가 재팬과 중국과 미국의 유료 콘텐츠 비즈니스 게임 모델이 결합된 카카오 페이지의 기다리면 무료라고 하는 유료 비즈니스 기획으로 유통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지금 포도트리 IP가 해외 시장에서 팔린 그 금액이 11억에 육박하고요. 올해 연말에 제가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월 30억 원어치를 해외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에서 판다는 것입니다. 아까 재팬 얘기가 나왔었는데 재팬 역시 웹툰은 철저하게 무료 시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카카오페이스에 제품버진 피코나 비즈니스를 일본에다가 저희가 런칭을 한 게 1년 반 전이고, 그 1년 반 동안 저희가 일본 시장에다가 그 플랫폼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했던 돈이 현금으로 약 한 300억 가량을 1년간에 집중적으로 쏟아붓고, 그 결과로서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2위가 되는 그런 유료 콘텐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한국 만화 작품들이 대거 월 10억 이상 팔리는 그런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불과 1, 2년 만에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앞으로 2년 뒤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올 수만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 그 콘텐츠와 웹툰과 그런 소설 IP들이 정말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미국과 같은 그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실크로드처럼 연결이 돼서 하루에 2, 30억 정도 되는 그런 콘텐츠 플랫폼 시장에서 그것들이 유통되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콘텐츠 제작 회사와 그런 작가분들의 그런 성공들이 1년에 수백 명이 아니라 1년에 수천 명, 수만 명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라든가 또 NH 엔터테인먼트 같은 함께 플랫폼 진영에서 뛰는 그런 사업자들과 연계해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토론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배승이 웨이트 게임 때문에 그래서 그 중소기업으로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사업자들 내용을 말씀을. 네, 네, 하실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틀 엔터테인먼트의 배승익이라고 합니다. 웰스 게임스는 저희 전 신인 사이이고요. 작년 가을에 사명을 변경해서 지금 회사명은 배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사실 네이버, 카카오, 웹툰 산업협회장 그게 명사분들이 오시는 자리에 제가 초청받았다라는 사실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포인트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많은 정부 지원들이 청년에게 몰려가고 있죠. 청년이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4차 산업혁명 중에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융복합입니다. 저희 매트코믹스는 게임과 만화의 융복합으로 시작된 매우 웹툰 플랫폼 중에서도 약간 되게 특이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조영차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중소 플랫폼 업체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웹툰이 아니고 카카오 웹툰이 아니고 10대와 20대 게임 웹툰으로 시작해서 10대와 20대 밀레니얼 세대들의 타겟팅하고 있는 중소 웹툰 플랫폼이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한국에 약 30명, 중국에 상해 20명 정도의 현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중 글로벌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마치셔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정부 지원, 만화영상진흥원, 컨진원, 그리고 모태펀드에서 시작되는 수많은 정책 자금들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덕분에 청년창업펀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부 지원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총 3차례에 걸쳐서 누적 100억 원 정도의 상당히 달하는 VC 펀딩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한중 50여 명이 넘는 인력들을 꾸리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온라인 디지털에서의 플랫폼들이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자가 할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원래 독점적인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웹툰 플랫폼이 15개, 16개들이 치고받다가 아마 꽤 많은 소수의 업체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항상 VC들한테 들었던 질문인데요. 네이버, 카카오 빼고 나머지는 뭐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해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중국에 나가게 됐고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 정부 지원을 더해주세요, 뭘 더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저희 같은 스타트업, 저희 같은 중소 플랫폼들이 나아가야 될 하나의 길인 해외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만 하고 싶습니다. 저희 팀이 중국에 20명이 방에 있습니다. 전원 중국인이고요. 유학생, 흔한 교포조차 한 명 없습니다. 팀을 인수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지 벌써 2년이 됐고요. 사업을 하면서 많이 외롭습니다. 무슨 이야기이고 하니 중국은 자국 시장에 대해서 특히 컨텐츠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관해서는 무지막지한 보호 정책과 육성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시장을 태핑하고 중국 시장에 진입할 때 2년 전에는 어떤 한국 웹툰도 중국 플레이어들이 일단 가져와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현재 중국 컨텐츠가 여기 계신 카카오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 컨텐츠들이 정말 레벨업해서 지금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물론 저희랑 국가 체제가 다르죠. 공산주의이긴 하나, 사회주의이긴 하나, 중국 정부의 엄청난 지원과 유선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여기 계시는 언론과 관계와 학계, 사실 아는 정책들을 주도하시는 분들께서 꼭 도와주셨으면 하는, 저희 같은 작은 기업에 도와주셨으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해외에 나가는, 해외에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K-웨이브, 한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희 같은 컨텐츠 업체들에게 필요한 방법들이 바로 해외에 나갈 때의 도움입니다. 그 부분은 네이버든 카카오든 저희는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죠. 누구 하나를 누가 챙겨주고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에 나갈 때는 저희 같은 작은 사업자, 한국 대표 선수로 나가 뛰고 있는 저희 같은 사업자들에게 조금 더 따뜻한 시선과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 해외에서 더 많은 혁신과 성과들을 만들어내서 이 좁은 땅덩이에서 서로 싸우고 더 가져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더 큰 시장을 개척하고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로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중소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럼 발표자님들께서 혹시 주연책 말씀. 김종일 기사님 아까 말씀하신 디지털 플랫폼에다 커넥트는 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스페시픽하게 이제 VR, AR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서 마켓을 열면서 이제 소싱을 연계시키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 이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새로운 플랫폼이나 미디어가 나타나면서 필연적으로 좋은 컨텐츠들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몇 개를 좀 전략적으로 타겟팅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 이제 제가 주로 위성 DMB라는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성 DMB, 멜론, 옛날에 IPTV, 그다음에 이제 네이트 경영하면서 이제 검색하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거냐, 컨텐츠를 구축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또 사실 아까 이제 이진수 부사장이 말씀하실 때 모바일 게임, 스마트 게임, 작은 캐주얼 게임 이런 거 할 때 사실 카카오 이전에 싸이월드랑 네이톤을 오픈시키면서 거기에 오픈 플랫폼을 만들면서 컨텐츠에 대한 게임에 대한 투자를 했거든요. 사실 그게 그쪽에서 많이 이어졌었는데,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오픈 플랫폼이나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들과 연계시키면서 B2B 마케팅 플랫폼, B2B 컨텐츠 유통 플랫폼이 좀 성장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좀 많이 했고요. 이게 참 배승익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김종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해외 플랫폼을 가져나가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편인데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잘 안 됐습니다. 시도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그 지원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좀 있겠지만 결국은 그쪽 에코시스템과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의 문제가 사실 되는 것 같고,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 플랫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쪽에서 투자를 받는 것. 그쪽에서 투자를 받고 그 투자자가 그쪽에 뭐 스트래티직 인베스터와 같이 연계해서 투자를 받든 어쨌거나 그쪽 시장의 그 규제 문제라든가 마케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쪽 에코시스템을 강하게 결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정부의 지원도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례적인 어떤 뭐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쪽과 결합시켜주는 어떤 투자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결단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람의 결단이 사실 쉬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사회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정이 아마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런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그 어떤 결단도 사실 지속 가능해지고요. 좀 단단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규제,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오픈시켜주는 문제라든가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제거해주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까 그 김종민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좀 지방자치단체별로 좀 권한을 명확하게 가져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카풀 서비스 같은 거를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실행한다라든가 이런 걸 이제 시도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는 그 아까 뭐 프레젠테이션에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규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직접 담당하시는 분과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고, 과거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 엄청나게 하려고 했지만 별로 이 규제 정리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한시적인 특별법 이렇게 해서 그 기존의 규제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을 정리하고 세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적어도 컨센서스를 만드는 그런 특별법 같은 거를 재정 같은 걸 하는 걸 추진해 볼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정부의 국가연구가서에서 ICT를 포함한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직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 네트워크를 맺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동안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눕히고 엮어지고 이렇게 새롭게 해석이 되면은 새로운 형태의 뭔가 좀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인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들을 안 가졌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흘러가는 정보와 기력도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묶어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것들도 한 번은 좀 가령 이제 좀 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CSR 활동을 하는 데서는 그것을 이제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인프라를 가지고 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길들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개발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리빙랩에서도 이제 가장 화두가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이제 현재 이런 것들이 사실이고, 또 우리도 지금 콘텐츠 분야에서 이제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들어왔고, 가장 이제 뭐 관심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공 사례, 여러 가지 실패 사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혹시 시간은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플로어에서 그래도 한 5분 정도는 얘기를 좀 듣고 논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콘텐츠 과장 김용문입니다. 목이 좀 잠겨버렸네요. 얘기 많이 좋은 얘기 많이 듣다 보니까 거꾸로 들은 순서대로 간간히 정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뭐 앉아 계신 분 중에 정부에서 오신 분들이 저 말고 다른 분이 아마 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주일성 대표님 발표도 잘 들었고, 좀 전에 또 해외 글로벌 진출에 대한 사연을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그 싸이월드의 그 아픈 기억이. 그래서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 대표님이셨죠? 라고 그런 기억이 또 나는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잘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많고, 그때 더 잘했었으면, 우리 주일성 대표님 이 자리에 이렇게보다 더 글로벌하게 하지 않았을까, 농담을 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이크 잡은 건 아니고요. 우리, 발제하신 우리 이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최근에 뭐 사회 문제 해결형에 있어서도, 아까 내부에서 노인정 관련된 성남시랑 이렇게 작업하는 것처럼, 고령화 시대에 뭐 치매를 그동안 이제 기능성 게임을 만들어서 치매 치료에 여러 가지 적용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게 여러 가지 탄력을 못 받고, 이게 사실 우리 이종현 우리 게임학회장이 더 잘 아시는 문제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새 정부에서는 많이 좀 역점을 들여서 이제 보건복지부나 우리 과학부 정보통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제가 말씀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학에서 이제 제가 질문 몇 가지 또는 이제 저희 정부 쪽에서 느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오늘 행사 제목이 이제 콘텐츠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라고 봐요. 행사 그 발제 토론의 주제가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목이라고 보면, 저희들은 이제 아까 그 플랫폼 전쟁을 맞이해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그 전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플랫폼 전쟁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얻어가는 게 과연 얼마나 있는가. 좀 아픈 얘기지만 아까 제가 사이언스 얘기를 뭐 농담 비슷하게 했고, 현재 우리 웹스토어에서 우리나라 국산 웹스토어가 차지하는 마켓 시어나 차지하는 수익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 수많은 뭐 AI나 새로운 기술이 많이 생기고 발전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과실을 특정의 뭐 미국이나 어느 나라가 다 가져가는 이런 현상을 계속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까 이정현 우리 포럼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5,000년 이래로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꾸 오는데 우리 기회를 자꾸만 놓쳐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하나로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는 이제 대기업 반열에 올라왔고 이제 이쪽 콘텐츠 생태계에서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뭐 가전회사처럼 이제 미투 전략을 더 이상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아까 뭐 좋은 말씀 사례로 애니팡이 나왔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게임 대기업 회사들이 막 모바일 게임을 진입을 했는데, 저도 이제 VR 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한 장산 엔터나 우리 카카오 게임즈가 왜 투자를 안 하느냐. 대놓고 좀 해서 아까 거기 VR 방도 네이버가 그거를 VR 방, PC방 전환 사업을 하면 누가 네이버에 욕하겠느냐. 박수치고 네이버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야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다들 떠받들 텐데, 왜 네이버는 그런 걸 스스로 하기보다는 왜 정부에서 그런 걸 해주기를 바라는지, 그런 약간 씁쓸한 점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과거부터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여러 가지 툴을 배워서 뭐 그 툴이 이제 세상의 전부인 걸로 이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게 됐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뭐 AI가 뜨고 뭐 빅데이터가 뜨고 블록체인이 뜨는데, 보니까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뭐 텐서플로우, 구글의 텐서플로우나 뭐 페이스북의 챗봇이나 이런 걸 또 가르쳐요. 그럼 그 배우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만든 기술을 또 배워서 또 결국 미국에 종속이 되는, 제가 너무 자업적인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그 생태계 문제에 있어서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이제 시장 전략보다는 구글의 텐서플로우를 개방하듯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진 좋은 플랫폼들을 이제 기술을 API나 SDK로 이제 과감하게 개방을 해서 벤처들이 그걸 가지고 또 하나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수 있도록 개방형 생태계를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만들 때다. 그 역할의 주인공이 바로 여기 대기업이고,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여기 배틀즈 게임즈나 이런 또 중소 우리 또 작가, 웹툰협회 작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콘텐츠 산업이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있을까.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것들은 제가 이 자리에 빌어서 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저희 열심히 그 반영하고 더욱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말은요, 정부가 지금 포럼에 어차피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지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조처럼 그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층에 가시면 식당이 있거든요. 그 식당에서 그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1층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1층에 들어가시는 식당이 있으면서 우리 토론자들과 발표자들과도 같이 토론하면서 이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또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콘텐츠 유해융합 프로그램을 먼저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론 회원들도 점차 이제 밀려나갈 것이고 저희 목표는 이제 기독적으로 확대해서 그 콘텐츠 산업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뭐 매달 한 번씩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여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2달에 한 번씩은 저희가 토론을 열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또 같이 토론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오셔가지고 이런 논의들을 같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콘텐츠,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